골프를 안 치는 사람도 모두 아는 스포츠계의 살아있는 전설 타이거 우즈. 그를 실제로 본 사람들, 특히 골프 대회에서 그의 이름을 외치며 추종하는 수백 수천의 팬들과 함께 그를 만나본 사람이라면 전설이 뭔지 알 수 있다. I'm legend. 지금 이 순간 생존하는 사람들 중 나는 전설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역사상 수없이 많았던 스포츠 스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레전드의 반열에 오른 그의 모습을 나는 2019년 마스터즈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거대한 갈대밭처럼 12번 홀 티박스 주위를 가득 메운 페이트론들 사이로 그의 모습을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이탈리아가 낳은 포커페이스 몰리나리는 티샷을 물에 빠뜨렸다. 순간 그의 불운에 안타까워하는 탄식 대신 타이거, 타이거, 타이거를 외치는 수천의 목소리는 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함성은 그날 오후 벌어진 타이거의 메이저 부활을 알리는 팡파레였던 것이다. 그는 샘 스니드의 82승 다승 기록과 타이를 이뤘고 지금까지 메이저 대회 15승을 기록하며 잭 니클라우스의 메이저 18승 다승 기록에 도전하고 있다. 앞으로 그가 잭의 기록을 경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변함없이 그를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골퍼 중에 하나로 기억할 것이다. 바비 존스, 샘 스니드, 벤 호건, 잭 니클라우스. 골프의 레전드는 모두 자신만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 아마추어 신분으로 한 해에 미국과 영국 양국의 아마추어와 프로 메이저 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존스, PGA 투어 통산 82승이라는 대기록을 처음 세운 스니드, 마스터즈, 디 오픈, US 오픈, PGA 챔피언십의 4대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한 5명의 커리어 그랜드슬래머 중 하나이자 온몸에 뼈가 부서지는 버스 충돌 사고 1년 후 기적적으로 재기하여 US 오픈을 우승했던 호건, 메이저 18승의 대기록을 세우고 전 세계에 그의 이름을 단 수백여 개의 골프장을 설계한 니클라우스. 과연 이들을 서로 비교해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낫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 대체 불가한 그들의 스토리는 세월이 흘러도 빛이 바래지 않을 유니크한 그들만의 역사인 것이다.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태어난 사람을 천재라고 부른다. 하지만 타고난 천재성도 뼈를 깎는 훈련과 치밀한 자기관리 없이는 빛을 발하기 힘들다. 음악, 미술, 스포츠와 같은 예체능 분야에서 이를 발휘한 천재들은 대중의 사랑을 듬뿍 받고 막대한 재산도 얻게 된다. 하지만 세상 부러울 게 없어 보이는 그들의 삶도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뒤에 드리워진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동반한다. 융 심리학의 권위자 로버트 존슨은 그의 저서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다에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심리의 어두운 측면인 그림자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 내면에 숨기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운 부분들의 정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감싸 안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림자의 존재와 마주치는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런 그림자의 크기는 사회적인 성공의 크기와 비례하는지도 모른다. 타이거 우즈를 보면 마이클 잭슨이 떠오른다. 문워크로 80년대를 평정했던 팝 음악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삶은 걸음마를 뗀 순간부터 평범할 수 없었다. 자식들의 음악적 재능을 일찌감치 발견한 그의 아버지 조 잭슨은 잭슨5란 그룹을 만들어 아이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켰다. 그의 훈련 방식은 학대에 가까울 정도로 가혹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훈련을 통해 잭슨5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보이그룹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린 마이클 잭슨은 독보적이었다. 어릴 적부터 각종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인기를 끌던 그는 성인이 돼서도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며 팝 음악의 역사는 마이클 잭슨 등장 전과 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음악사에 크나큰 업적을 세웠다. 전 세계 음악 팬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던 마이클 잭슨에게 친구가 있었을까? 부와 명예 모두를 거머쥔 그는 네버랜드라는 그만의 왕국을 짓고 무대 외의 삶에서 속세와 단절했다. 영원히 피터팬처럼 살고 싶었던 그는 2009년 약물 과다로 사망할 때까지 그의 그림자를 극복하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신동이란 꼬리표를 달고 살았던 레전드 중엔 타이거 우즈도 포함된다. 특전사 출신 아버지 얼 우즈의 지도 아래 골프 천재로 유명해진 타이거 우즈는 어린 시절부터 TV쇼에 출연하고 유명인들과 어울리며 세간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다. 이후 각종 주니어 대회를 석권한 그는 프로로 데뷔해서도 거침없는 우승 행진을 이어갔다.
대회 마지막 날 빨간 셔츠를 입은 그를 대적할 상대는 없었다. 그가 보여준 우승을 향한 의지와 집중력은 상대 선수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에게 감히 다가가 말을 걸 수 있는 선수는 많지 않았고 그의 아우라는 그런 행동을 허용치 않았다. 페어웨이를 걷는 그는 철저히 혼자였다. 하지만 전 세계 골프 팬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그도 자신의 그림자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바닥까지 추락했다. 세상이 그에게 쏟아부은 관심과 기대가 감당키 힘든 스트레스로 돌아온 걸까? 2009년 말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사생활의 어두운 면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그의 선수 생활도 가파른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아내에게서 버림받고 캐디까지 그를 떠났을 때 그를 칭송하던 각종 언론 매체들은 그의 추락을 대서특필했고 다시는 그가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생애 15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으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듯 했다. 타이거 우즈는 재작년 초에 큰 사고를 당했다. 당시 SUV 차량을 몰고 호텔을 떠날 때부터 무시무시한 속도로 달렸다고 하는데 차가 전복되며 양다리가 모두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지만 천만다행히도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홀로 달리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10개월의 재활 후 작년 가을 다시 돌아온 타이거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그를 쏙 빼닮은 아들이 서 있었다. 타이거 우즈는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 몸과 마음의 병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마이클 잭슨과는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길 바란다. 장 반드벨드, 역사상 최악의 패배 이후 언제부터 우리는 승자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인 걸까? 승자들의 영웅담 뒤에 숨겨진 수많은 패자들의 이야기는 과연 들어볼 가치조차 없는 것일까? 메이저 토너먼트의 우승자 한 명이 나오기까지 그와의 대결에서 패한 수백 명 경쟁자들의 삶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오늘은 23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골프 역사상 가장 비참한 패배를 경험했던, 그것도 상대 선수의 실력에 의한 결과가 아닌 마지막 순간 스스로 무너져버린 한 인간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한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디오픈 챔피언십은 160년 전 스코틀랜드 서쪽 해안에 위치한 프레스트윅 골프클럽에서 시작되었다. 예측 불가한 스코틀랜드의 날씨, 어디로 튈지 모르는 단단한 페어웨이,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깊은 항아리 벙커 등 디오픈이 열리는 링크스 코스는 선수들을 고난의 행군으로 몰아넣기로 악명 높다. 골프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마법처럼 모든 게 잘 되는 날이 있는데 프로 선수에게도 이런 경우는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4일간 열리는 메이저 대회에서는 그런 마법이 하루가 아니라 매일 지속돼야 하기 때문에 실력 없이 행운에만 의지해서는 절대로 우승을 할 수 없다. 프랑스에도 이런 마법을 경험한 선수가 한 명 있었다. 무명 선수에서 하루아침에 디오픈의 다크호스로 떠올라 세상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던 장 반드벨드.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그에게 닥친 불행에 의해 우승컵을 안아보지 못하고 영국을 떠나야 했다. 장 반드벨드는 1966년 남프랑스의 몽마르상에서 5째 중 막내로 태어났다. 6살 되던 여름 한 달간 아버지를 졸라 골프를 시작한 그는 골프만 치다가는 밥벌이도 못할 거란 가족들의 우려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골프에 매달렸다. 아마도 골프장의 아름다운 환경, 작은 공 하나를 쫓아 골프장을 탐험하는 즐거움, 연습을 하며 나만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골프만의 특색이 어린 장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 성인이 되어 유로피언 투어에서 활약하던 그는 1999년 스코틀랜드 카누스티에서 열린 디오픈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그 당시 장은 세계 무대에선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다. 골프에 큰 관심이 없던 프랑스에서 유일하게 그를 응원한 사람들은 고향 몽마르상의 골프장 회원들과 일가 친척들 정도였다. 디오픈에서 1907년 프랑스의 아우누드 메시라는 선수가 우승을 한 일이 있었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기억하는 프랑스인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바꿀 뻔했던 역사적인 사건의 조짐이 둘째 날 일어났다. 대회에 참가한 세계적인 선수들이 카누스티 골프장의 어려움에 쩔쩔매고 있을 때 장이 68타를 치며 선두에 오른 것이다.
도대체 장 방드벨드가 누구입니까? 미국 최고의 스포츠 전문가조차도 그의 존재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세계 순위 152위에 머물고 있던 그가 3일째에도 신들린 듯한 실력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쳐나가자 이 소식은 고국에 전해졌고 프랑스에선 한마디로 난리가 났다. 그의 고향은 우승을 하기도 전에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고 프랑스 언론은 100여 명이 넘는 기자들을 도보 해협 넘어 스코틀랜드로 날려보냈다. 카누스티의 마지막 18번 홀은 역사상 가장 어려운 클로징 홀로 악명이 높다. 베리번이라 불리는 깊은 도랑이 페어웨이를 좌우로 2번이나 가로지르기 때문에 티샷과 세컨샷 모두 정확해야 라운드를 잘 마무리할 수 있다. 대회 마지막 날 최종 홀 전까지 세타차 선두를 달리던 방드벨드는 더블 보기만 해도 우승을 할 수 있었다. 티잉 그라운드에서 피칭 웨지로 3번 만에 공을 그린에 올려 3퍼트로 보기를 기록해도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방드벨드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과감하게 드라이버를 꺼내들었다. 티샷을 하면서도 뭔가 잘못된 걸 알았던 걸까? TV 화면에 장의 걱정 가득한 표정이 순간 잡히더니 카메라는 페어웨이를 벗어나 오른쪽 옆홀로 날아가는 공을 추적했다. 베리번에 빠질 뻔한 공이 다행히 러프에 멈췄을 때 중계석에서는 참 운이 좋은 선수네요 라는 코멘트를 던졌다. 현명한 골퍼라면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모험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장은 달랐다. 프랑스인의 자존심이라도 지키고 싶었던 걸까? 다시금 롱아이언을 잡아든 그는 러프에서 그린을 향해 공을 날렸다. 그때 눈앞에 믿기지 않는 장면이 연출됐다. 다시금 오른쪽으로 빗나간 공이 갤러리가 가득한 스탠드의 난간을 막고 튕겨나와 도랑벽을 다시 한번 때린 후 뒤로 날아 깊은 러프에 빠진 것이다. BBC의 스포츠캐스터 피터 앨리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라고 말하며 누가 그에게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줘야만 한다고 안타까워했다. 수천 명의 갤러리들은 이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방드벨드의 뒤를 따랐고 군중의 환호 속에 러프에 빠진 공을 찾은 그는 재차 무모한 시도를 했다. 전보다 더 깊은 러프에서 또다시 그린을 직접 공략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골프뇌가 10분 전에 생각하기를 멈춘 것 같네요. 피터 앨리스의 걱정 가득한 코멘트가 있은 후 방드벨드는 깊은 러프 속 공을 쳐냈다. 그리고 결국 공은 물에 빠졌다.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웃기 시작했다. 심지어 장의 아내도 헛웃음을 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건 너무너무 슬픈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불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순간 포기하지 않고 신발을 벗고 베리번의 도랑 속에 들어가 샷을 하려는 그에게 피터 앨리스는 오, 장, 도대체 세상에 뭘 하려는 거야? 누가 그를 좀 말려주세요. 라고 탄식을 했다. 방드벨드는 도랑 속에서 한참의 고심 끝에 포기하고 밖으로 나왔고 벌타를 받고 다시 친 샷은 그린 오른쪽에 벙커에 빠졌다. 그리고 벙커에서 탈출시킨 공이 홀컵에서 3m가량 떨어진 그린 위에 멈춰섰다. 연이은 실수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방드벨드는 만만치 않은 거리에 퍼트를 성공시켜야 연장전에 나갈 수 있었다. 제발 퍼트를 넣게 해주세요. 제발. 이라고 모두가 기도하던 순간 퍼트를 넣고 분노의 주먹을 굳게 쥐어 보이는 장. 그리고 잠시 후 벌어진 연장전에서 그는 스코틀랜드의 폴 로우리에게 패했다. 패배 직후 인터뷰에 응한 그는 연장전에서 패한 후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고 실망이 커서 너무 울 수밖에 없었다 라고 했다. 이런 패배가 얼마나 오래 당신을 괴롭힐 것 같나 라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아마도 영원히, 하지만 누가 100년 후에도 이걸 기억하겠어요 라고 답했다. 인생 최고의 기회, 프랑스 골프의 영웅이 되고 전 세계 골프사에 길이 남을 디오픈의 우승을 눈앞에서 날려버린 그는 과연 패배 후의 삶을 어떻게 꾸려나갔을까? 그의 우승을 기대하며 대서특필하던 미디어가 순식간에 돌변하여 패배를 조롱하고 비판하는 동안 고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를 놀라게 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다. 매년 15명 남짓
적은 숫자의 지원자가 모였던 그의 골프 학교에 대회 직후 100여 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그를 보러 나타난 것이다. 어른들과 달리 이들의 눈에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멋지게 클럽을 휘두르던 TV 속 방드벨드의 모습이 너무도 쿨해 보였던 것이다. 패배 후 자신을 질책하고 만일 그때 내가 드라이버를 잡지 않았다면, 세컨샷을 안전하게 페어웨이로 보냈다면, 서드샷을 좀 더 길게 쳤더라면 등등의 후회 가득한 되뇌임으로 인생을 허비했다면 그는 결코 행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들에게 골프를 가르치며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찾게 된 방더벨드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만일 이치에 맞는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다. 스포츠나 인생이나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기 마련이다. 승자는 수면 위로 떠올라 많은 이의 관심과 부러움을 받지만 패자는 수면 아래로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패배의 원인이 능력이나 노력 부족이 아닌 경우도 많다. 잘못된 순간의 선택으로 인해 혹은 결정적인 그날의 운이 부족한 이유로 경쟁에서 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중요한 것은 결과를 대하는 태도와 그 이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있다. 장 방드벨드는 뼈아픈 패배 후에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고 그만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15년이 흐른 훗날 근황을 묻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1907년 디 오픈에서 누가 우승했는지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지만 나를 기억하는 사람은 100년 후에도 있을 것이다. 패배 직후 자신은 곧 잊혀질 존재라고 말했던 그는 무한 긍정의 힘을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의 원동력으로 삼았다. 그리고 그는 패자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역사상 최악의 패배라는 비극의 주인공 장 방드벨드는 그의 존재 의미를 경기장 밖 다른 곳에서 찾았다. 그건 메이저 대회 우승에도 있지 않았고 대중의 사랑 속에 있지도 않았다. 그건 그가 설계한 삶, 그가 만든 의미가 살아있는 그만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있다. 무지개처럼 살다간 골프의 제왕 아놀드 파머. 첫눈에 반하다라는 표현이 있다. 영어로는 Love at First Sight라고 하는데 이건 만국 공통어인 것 같다. 첫눈에 반하기 위해선 호감이 가는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맞이하고 대하는 표정과 태도이다. 아무리 잘생기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해도 남을 만났을 때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대한다면 그 아름다움은 단지 생명력 없는 차가움으로 남을 것이다. 그래서 환한 웃음과 반기는 몸짓을 자연스레 표현하는 사람은 주위의 사랑을 받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페블비치 골프링스에서 있었던 일이다. 페블비치는 미국인들이 죽기 전 가장 가보고 싶은 골프장 3곳 중 하나에 꼽힐 정도로 유명한 골프장이다. 그런 페블비치에 처음 가본 사람들이 갖게 되는 기다림이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3 홀인 7번 홀에 대한 기다림이다. 태평양 바다를 향해 돌출된 절벽의 뾰족한 모서리 위에 놓인 작은 그린 뒤로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그 광경만으로도 골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충분하다. 그런데 이 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렵기로 유명한 파4홀인 6번 홀을 지나야 한다. 6번 홀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을 준비하고 있는데 페어웨이 왼쪽 러프에 큰 지도를 들고 서성이는 사람 둘이 있었다. 골프를 치러 온 사람으로 보이진 않았고 뭔가를 심각하게 의논 중인 것 같았다. 어쩔 수 없이 티샷을 했고 다행히 공은 그들이 서 있는 위치와는 상관없는 페어웨이 가운데에 떨어졌다. 2인승 카트를 언덕 위에 멈춘 후 공이 있는 페어웨이로 걸어 내려가면서 대체 아까 그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궁금해하던 차였다. 그때 아까 봤던 두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밝은 핑크색 스웨터를 입은 멋쟁이 할아버지인가 싶었는데 오 맙소사, 그는 골프의 제왕 아놀드 파머였다. 그는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그거 참 잘 쳤어, That was a great shot 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난 엉겹결에 이런 말을 뱉어버렸다. 아니, what are you doing here? 아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니는 미국 팬들이 그를 부를 때 쓰는 명칭인데
처음 본 그에게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처럼 이런 말을 던지다니. 그런데 그는 이 말에 한박 웃음을 지으며 내게 말했다. 내년에 여기서 US 오픈을 하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 리모델링을 하고 있거든.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코스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골퍼 중에 하나인 그가 초빙된 것이었다. 그와 함께 서 있던 사람은 그의 수석 디자이너였고 그들이 들여다보고 있던 커다란 종이는 지도가 아닌 코스 도면이었다. 그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난 후 그와 함께 인증샷 여러 장을 찍은 것도 모자라 난 그에게 아니 내 모자에 사인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우리에겐 펜이 없었다. 순간 멀리 공사용 포크레인 안에 앉아있는 운전기사가 눈에 띄었고 그들은 언제나 사인펜을 꽂고 다닌다는 생각에 아놀드 파머에게 잠시 기다려달라고 했다. 그리고 난 골프의 제왕을 언덕 위에 세워놓고 뛰기 시작했다. 포크레인까지 50m 정도를 달려서 사인펜을 빌려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기다려주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무례한 일일 수도 있었는데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이게 바로 내가 처음 만난 아놀드 파머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서민적인 소박함과 친절함이 그가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았던 골퍼인 이유였다. 아놀드 파머는 1929년 9월 10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라트로브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디컨 파머는 라트로브 컨트리 클럽의 티칭 프로이자 잔디 관리 책임자로 일했고 어린 아놀드는 이런 아버지를 따라 어릴 적부터 골프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웨이크 포레스트 대학 시절부터 촉망받는 아마추어 선수였던 그의 스윙을 단 한 번이라도 목격한 사람은 그가 장차 세계적인 선수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하키 선수와 같은 파워풀한 임팩트와 홈런 타자와 같은 팔로우 스루는 아놀드 파머만이 보여줄 수 있었던 그만의 스윙이었다. 1954년 US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 우승 직후 프로로 데뷔한 그는 이듬해의 카네디언 오픈에서 프로 대회 첫 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통산 PGA 투어 62승과 메이저 7승을 포함한 수많은 우승을 일궈냈다. 하지만 그에게는 우승 기록과 별개로 스포츠계에 남긴 크나큰 업적이 있다. 그 업적은 바로 그를 통해 탄생한 새로운 골프 문화였다. 스포츠를 엔터테인먼트의 경지에 올리고 골프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의 영역으로 탈바꿈시킨 장본인이 바로 아놀드 파머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유명 스포츠 미디어인 골프 위크는 아놀드 파머를 엘비스 프레슬리에 비하며 이렇게 표현했다. 파머는 어느 순간에도 서민적인 감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만나는 모든 팬들에게 사인을 해줬으며 악수를 했고 눈맞춤을 하려 한 대중들을 위해 존재한 사람이었다. 경쟁자와의 시합을 벌이면서 좋은 매너와 스포츠맨십을 지키고 규칙을 준수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가 하는 말을 경청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뛰어난 운동선수에 머무르지 않았고 추종하고 싶은 멋진 스타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그를 따르는 수천수만의 갤러리들을 아니의 군대, 아니's Army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갤러리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공격적인 플레이와 멋진 세레머니, 한 모금을 빨고 페어웨이 위에 툭 던져놓은 담배가 꺼지기 전 전광석화와 같이 샷을 하던 그의 카리스마는 때마침 미 전역으로 보급된 TV 화면 속에 방영되었다. 그리고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에 버금가는 TV 시대의 스타가 되었다. 아놀드 파머의 인기를 실감하게 해주는 일화가 있다. 골프 역사상 최고의 승부로 기억된 1962년 US 오픈. 난공불락의 아놀드 파머와 신예 잭 니클라우스는 대회 마지막 날까지 승패를 가릴 수 없어 승부는 다음날 연장전까지 이어졌다. 그런데 잭 니클라우스에겐 대회 내내 아놀드 파머보다 더 큰 적수가 있었다. 그들은 바로 아니의 군대였다. 그들이 외쳤던 응원의 함성은 잭의 집중력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은 잭 니클라우스가 세 타 차로 우승을 했고 그 후로도 한동안 잭은 아놀드 파머와의 시합 때마다 아니의 군대와 계속 대적해야 했다.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팬 그룹을 몰고 다닌 아놀드 파머. 이런 추종자들이 생기자 그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스포츠 스타이자 엔터테이너로서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상품성은 높이 평가되었고 급기야 그의 일정을 관리하고 그를 광고주들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할 매니지먼트 회사가 세워졌다.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MG는 1960년 아놀드 파머의 매니지먼트 회사로 시작되었다.
그의 인기와 명성을 빌려 자신들이 만든 제품의 이미지를 격상시키려는 스포츠 마케팅 시장이 생긴 것이다. 아놀드 파머의 4가지 색 우산 로고가 수놓아진 양말을 신고 옷을 입어본 사람들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될까? 스포츠웨어뿐 아니라 그의 우산 로고는 아놀드 파머 레스토랑, 아놀드 파머 아이스티, 심지어는 엔진오일, 골프채, 시리얼, 비누를 홍보하는 수단이 되었다. 아놀드 파머의 상징인 우산 로고의 유래는 이렇다. 아놀드 파머 엔터프라이즈의 설립 후 그의 로고를 만들려는 회의를 거듭했으나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다. 회의 당시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잠시 바람을 쐬러 발코니에 나갔던 아놀드 파머는 건물 밖 차에서 내리던 멋진 여성을 발견했는데 마침 그녀는 화려한 색깔의 우산을 펼쳐들고 있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파머는 회의실로 돌아와 4가지 색이 입혀진 우산 로고를 자신의 상징으로 만들었다. 레스토랑 사업, 자신이 소유한 플로리다의 골프 리조트에서 매년 아놀드 파머 초청 골프 대회를 개최했고 골프 케이블 TV 방송사를 만들었으며 골프 코스 설계 회사까지 운영한 그는 아버지가 일했던 라트로브 컨트리 클럽까지 소유한 억만장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통해 골프 실력으로 개척할 수 있는 세상은 무한하다는 것을 후배 프로 골퍼들에게 보여줬다. 그러나 만약 아놀드 파머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골프를 이용했다면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랑받은 골프의 제왕으로 이름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그가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돌려주었다. 그는 20년간 선천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The March of Dimes Birth Defects Foundation 재단의 명예 홍보대사로 봉사했고 아놀드 파머 어린이 여성 전문 병원의 설립을 후원했으며 그가 태어난 라트로브 지역 병원의 이사회에 참여했고 전립선 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암 투병과 극복 사례를 널리 알려 암 환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다. 아니와 더불어 그를 추종하던 아니의 군대도 사회활동으로 팬클럽 활동의 폭을 넓혔다. 아니의 봉사정신을 계승하고 그가 늘 강조했던 생활습관인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서 암 예방과 발병에 적극 대처하는 법을 널리 알려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수많은 업적을 남긴 골프의 제왕이자 이웃집 할아버지 같았던 아놀드 파머는 6년 전 세상을 떠났다. 2016년 9월 그를 추모하는 장례식에서 그의 60년 지기이자 경쟁자였던 잭 니클라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난 골프 대회에서 아니의 군대를 대적해야 했지만 아니와 싸울 필요는 없었다. 오늘 난 그를 추종하는 아니의 군대의 일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 증표로 우산 배지를 달고 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한 번쯤 있었던 그와의 멋진 추억을 기억할 것이다. 아놀드 파머가 당신의 인생과 마음을 어루만졌던 그 순간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꼭 그 의미도 함께 기억해달라. 라고 부탁하며 눈시울을 적셨다. 페블비치에서 아놀드 파머와의 예상치 못한 짧은 만남을 가졌던 나는 누구보다도 잭 니클라우스가 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처음 만난 나를 따뜻한 미소와 친절로 무장해제시켜버린 아놀드 파머. 그와의 만남은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이었다. 그러나 잭 니클라우스의 부탁처럼 그와의 만남이 내 인생에 남긴 의미가 무엇일지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은 이 글을 쓰면서 시작된 것 같다. 한 인간의 삶이 죽음을 넘어서 타인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불멸의 자취를 남길 수 있다는 것을 아놀드 파머는 우리에게 보여줬고 그런 그의 삶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었기 때문이다. Loud and Proud. 페인 스튜어트는 지금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 사람이 꼭 한 명쯤은 있다.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화려한 옷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소화해내는 사람. 주변의 주목을 한 몸에 받는 걸 두려워하기는커녕 마냥 즐기는 사람. 그러면서도 외모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을 확실하게 처리하는 사람. 이런 이들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넘쳐난다.
그중 진정한 친구가 몇인지는 가늠할 수 없으나 아무튼 그의 유쾌함과 재치를 공유하려는 지인들은 그와 함께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내 주위에도 이런 선배가 한 명 있다. 헤드헌트 회사의 대표로 있는 그는 어떤 경우에도 그 자리에 최고로 잘 어울리는 복장을 갖추고 나타난다. 동문 연말 행사에 멋진 턱시도를 입고 나올 정도로 패션 감각이 뛰어난 그가 애용하는 골프웨어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유일무이의 화려한 색깔과 문양을 뽐낸다. 그가 입은 골프 바지에는 오렌지색, 푸른색 꽃들이 만개에 있고 때론 블랙앤화이트 해골바가지가 그려져 있기도 하다. 덕분에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그를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이다. 그의 말투는 그의 패션만큼이나 직설적이고 거침이 없다. 여기에 적응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일단 그가 하는 말 속에 악의가 없고 감춤이 없는 걸 알게 된 순간 뒤끝 없는 그의 코멘트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골프 역사의 전설로 남은 프로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으로 유명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윌리엄 페인 스튜어트이다. 부드럽고 리드미컬한 스윙과 함께 남들은 감히 흉내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화려한 의상으로 유명했던 그를 만난 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파인허스트 리조트에서였다. 무릎 아래를 살짝 덮은 니커보커 반바지와 니삭스를 신은 그가 주먹진 오른팔을 하늘을 향해 뻗고 오른다리를 들어올려 균형을 잡고 있는 모습은 금방이라도 공중으로 날아갈 것 같은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내가 만난 페인 스튜어트는 사람이 아닌 실물 크기의 동상이었다. 1999년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를 기억하기 위해 세워진 동상과 마주친 것이다. 사고가 일어나기 4개월 전 그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의 격전지 파인허스트 2번 코스의 18번 홀 그린 뒤에는 우승을 확정지은 마지막 퍼트가 홀컵으로 떨어질 때 그가 보여준 화려한 세리머니가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있다. 당시 나는 골프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로 접한 골프와 관련된 다양한 스토리에 그의 자취가 남아있음을 알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겼다. 포트레이트인 골프의 주인공으로 그를 뽑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대체 페인 스튜어트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미국의 골프 팬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그토록 그리워하는가? 페인 스튜어트는 1957년 1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부터 다양한 스포츠에 능했던 그는 아마추어 챔피언 골퍼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프로 골퍼의 길을 걷게 되었다. 하지만 대학 졸업 후 처음으로 도전한 PGA 투어 진출에 실패한 그는 아시아로 건너가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그런데 1981년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1승씩을 올린 그에게 우승보다 더 중요한 운명이 찾아왔다.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에서 그의 다른 반쪽을 만난 것이다. 휴가차 호주에서 온 트레이시를 만나 첫눈에 사랑에 빠졌고 그해 결혼식을 올린 커플은 미국으로 건너가 함께 투어 생활을 했다. 트레이시는 남편을 위해 미국 전역에 퍼져 있는 대회장으로 차를 몰기를 마다하지 않았고 그의 힘을 북돋아주는 치어리더이자 매니저 역할도 함께했다. 페인 스튜어트의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노트 중 피니쉬를 높게 하고 왼발에 신경을 쓰고 퍼팅할 때 머리를 들지 말아라 는 문구를 액자에 넣어 아버지의 날에 선물한 사람도 그의 아내 트레이시였다. 이렇게 든든한 아내와 가족의 응원을 등에 업고 페인 스튜어트는 PGA 투어에서 메이저 대회 3승을 포함해 총 11승을 거두게 된다. 페인 스튜어트가 남긴 명언 중에 그의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을 보여주는 문장이 있다. 당신이 자기 자신을 놀릴 수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놀릴 수 있겠어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타인들은 당신의 인간적인 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는 1982년 미 PGA 투어 대회에서 첫 우승을 한 후 친구 피터 제이콥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를 좀 봐. 모두 똑같은 카키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잖아. 난 좀 달라 보이고 싶어. 그리고 그는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대회장에 온 갤러리들은 그를 수백 미터 밖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왜냐하면 대회장에 핑크색 바지와 보라색 셔츠, 노란색 모자를 쓰고 다닌 사람은 역사상 페인 스튜어트 한 명뿐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를 loud and proud 한 사람이라 기억했다. 시끄럽고 자존심 강한 사람. 그는 자기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고 자신과 가족들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고 자랑스러워했다. 그래서 때때로 그의 직설적인 솔직함은
타인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을 지닌 그의 진심을 알고 있는 가족과 친구가 있었다. 그리고 페인 스튜어트도 언제나 그들의 곁을 지켰다. 그의 절친 프로골퍼 폴 에이징거가 암투병으로 실의에 빠져 있을 때 폴의 친구들은 어찌할 줄 모르고 주변을 맴돌기만 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의 곁을 지키며 웃음을 선사한 친구는 페인 스튜어트였다. 이런 그의 본질을 시간이 흐르면서 동료들과 골프 팬들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에 대한 끊임없는 응원과 사랑이 시작됐다. 필, 너는 멋진 아빠가 될 거야. 세상에 아빠가 되는 것 같이 특별한 건 없어. 파인허스트 2번 코스의 마지막 홀, 페인 스튜어트가 우승을 결정지은 5m 퍼트를 성공시킨 후 그의 우승을 축하해주던 경쟁자 필 미켈슨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한 말이다. 이 장면은 아직까지도 골프 역사상 승자가 패자에게 전한 가장 고귀한 위로와 격려의 순간으로 꼽힌다. 한타 차로 페인 스튜어트에게 우승을 빼앗긴 필 미켈슨은 사실 대회 내내 삐삐를 가지고 다녔다. 그의 아내 에이미가 첫째 딸의 출산을 앞두고 있어 만에 하나 대회가 끝나기 전에 분만이 시작되면 경기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다. 딸과 아들 한 명씩을 키우던 아버지였던 페인 스튜어트는 그런 미켈슨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메이저 대회 우승의 순간에도 아쉽게 패한 미켈슨에게 그가 곧 태어날 딸을 만나게 될 특별한 순간을 상기시키며 격려한 것이다. 페인 스튜어트가 4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다음해인 2000년 페블비치에서 열린 US 오픈에서 특별한 의식이 거행됐다. 페인 스튜어트를 기억하기 위해 대회 전날 18번 홀 페어웨이에 세계적인 프로 골퍼들이 도열해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태평양 바다를 향해 동시에 티샷을 날린 것이다. 영웅의 장례식에서 남겨진 이들이 하늘을 향해 소총을 쏴서 작별을 고하듯 경쾌한 타구음과 함께 하늘로 날아가는 골프공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페인 스튜어트의 절친 폴 에이징거는 그를 다음과 같이 기억했다. 그의 즉흥적이고 자유분방한 열정과 기쁨은 골프 역사에 그만의 유산으로 새겨져 있을 겁니다. 스포츠는 드라마다. 승패가 갈리는 처절한 순간, 마지막 무대에 오르기까지 승자와 패자의 인생 이야기는 무대 뒤에 숨겨져 있다. 골프는 그 독특한 성격상 다른 스포츠보다 그 이야기가 더 개인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준다. 페인 스튜어트는 그의 짧은 생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드라마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지금 그는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가 언제나 차고 다니며 그 의미를 되새겼던 팔찌에 새겨진 알파벳 WWJD What would Jesus do? 즉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는 문구의 주인공인 예수님과 함께 맥주 한 잔을 건 내기 골프를 하고 있진 않을까? 다시 한번 파인허스트에 가게 될 그날 페인 스튜어트의 동상 옆에서 사진을 찍고 싶다. 그때는 오래전 영국에서 사온 니커보커 반바지를 꺼내 입고 그의 인생 스토리를 마음속에 새기며 그와 같이 멋진 포즈를 취해볼 것이다. The 21 golf ball salute was in honor of Payne Stewart, the defending US Open champion, who had died tragically in a plane crash the previous fall. 벤 호건,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을 스윙의 레거시. 어릴 적 아버지 책장에서 벤 호건의 모던 골프라는 책을 꺼내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내 기억에 각인된 그림은 벤 호건이 스윙 플레인을 설명하는 페이지에 있던 사파였다. 다양한 사극이 한창 유행했던 시절이라 저녁 때 부모님과 TV에서 본 연속극에는 죄인이 포도청에 끌려가 곤장을 맞고 인두지짐을 당하는 잔인한 장면이 자주 나왔다. 벤 호건의 사파는 고문을 당한 후 옥으로 끌려가 칼이라 불리는 길다란 널빤지를 목에 차고 앉아있는 모습과 비슷했다. 책에서 본 사파가 골프에 입문한 계기가 되진 못했지만 골프를 시작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그 책은 내 골프 인생을 바꿔놓았다. 평소 나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골프 매니아 선배가 선물한 영문판 모던 골프가
내 골프 인생에 개입한 것이다. 골프 교습의 변함없는 바이블로 불리는 이 책을 쓴 벤 호건은 누구인가? 벤 호건은 1912년 8월 13일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다. 41년간의 커리어 동안 마스터즈 2회, PGA 챔피언십 2회, US 오픈 4회, 디 오픈 1회를 우승했고 메이저 대회 9승을 포함해 총 71승을 기록한 전설적인 선수였다. 벤 호건의 어린 시절은 평범하지 않았다. 텍사스에서 대장장이로 일했던 벤 호건의 아버지는 벤이 9살 되던 해에 자살을 하고 만다. 어린 벤이 보는 앞에서 총을 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혹자는 벤의 내성적인 성격이 이때 받았던 충격의 영향이라고도 말한다. 아버지의 죽음 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호건의 가족들. 형은 학교를 그만두고 사무용품을 배달했고 벤은 어머니의 삭바느질을 도왔고 방과 후엔 기차역에서 신문을 팔아 끼니를 연명했다. 그런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찾아왔다. 친구 한 명이 그에게 글렌 가든 컨트리 클럽에서 캐디를 해보라고 조언을 한 것이다. 골프가 처음 시작됐던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회원제 골프장이 위치한 동네의 청소년들이 돈벌이를 위해 방과 후나 주말에 캐디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기회를 통해 벤은 골프야말로 그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라고 직감했던 것 같다. 그 당시 골프장에서 있었던 일화는 그의 목표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른 아침 누구보다 먼저 캐디로 나가기 위해 전날 밤 18홀 벙커 안에 신문지를 깔고 잠을 청하곤 했다는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동시에 벤 호건이 전설적인 골프 영웅이 되게 한 이유를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는 캐디로 일했던 골프장에서 골프를 배웠고 훗날 영원한 맞수로 경쟁했던 동갑내기 바이런 넬슨을 그곳에서 캐디 동료로 만났다. 연습에 끊임없이 매진한 그에게 그토록 연습에 집착하는 이유를 물으니 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다. 난 프로테스트에 2번이나 떨어지지 않았나. 나는 상대를 이기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그에게 골프는 생계수단이었고 열중하면 속임수 없이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는 믿을 수 있는 직업이었던 것이다. 시련을 이겨내지 않은 영웅은 없다고 했던가? 1938년부터 커리어의 최전성기를 달렸던 그에게 1949년 큰 시련이 닥쳤다. 피닉스 오픈에서 연장전 끝에 고배를 마신 후 아내와 함께 집으로 향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좁은 다리를 건너던 그의 차는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관광버스와 정면 충돌을 했고 사고를 예감한 그는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 핸들을 놓고 조수석 쪽으로 몸을 던졌다. 하늘의 뜻이었을까? 심각한 부상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린 것은 바로 이런 행동이었다. 핸들이 운전석 시트를 뚫어버릴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지만 죽음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고 당시 그의 나이는 37세. 프로골퍼로서 최고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그의 커리어가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대퇴부, 쇄골, 발목, 갈비뼈가 골절됐고 심각한 뇌출혈로 생명이 위험했다. 수술 후 의사는 그가 다시 못 걷게 될 확률이 높다고 진단했다. 그로부터 59일 후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살아남은 것에 만족하고 의사의 조언에 따라 골프를 접고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벤 호건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7개월의 재활훈련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자 연습을 시작했고 심지어 손에서 피가 날 때까지 연습에 매달렸다고 한다. 이듬해 출전한 로스앤젤레스 오픈에서 준우승을 한 그는 그해 열린 메이저 대회인 US 오픈에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도 참아가며 우승을 하여 골프 역사에 길이 남은 기적적인 컴백 스토리를 썼다. 한 기자가 잭 니클라우스에게 물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본 최고의 스윙은 누구의 것입니까? 타이거 우즈입니까? 이 질문에 니클라우스는 주저없이 벤 호건의 스윙이 최고라고 답했다. 1950년 재활과 US 오픈 우승 후 4번의 메이저 우승을 보탠 그가 1957년 출간한 스윙 교습서는 그래서 더욱 의미가 깊다.
아마도 당시 벤 호건의 스윙은 수많은 부상과 재활을 반복한 타이거 우즈가 현재 구사하고 있는 스윙과 공통점이 많지 않을까? 둘 다에겐 부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몸에 심한 무리를 가하지 않는 리드미컬하고 자연스러운 스윙, 제대로 잡아놓기만 하면 나이 들어서도 크게 망가지지 않을 반복 가능한 스윙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런 스윙에 대한 노하우가 벤 호건의 책에 들어있다. 그는 책 머릿말에서 모든 아마추어 골퍼는 70대 타수를 치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싱글 디지 플레이어가 되면 주변의 부러움과 존경을 한몸에 받게 되는데 이걸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믿기 힘든 말이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붙는다. 그건 골프를 현명하게 지속한다면 이란 조건이다. 그렇다면 골프를 현명하게 지속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는 수많은 골퍼들이 골프는 좋은 운동이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기 좋은 수단이라고 말하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언제나 더 잘 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연습을 통한 실력 향상이 주는 즐거움이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했다. 결국 현명하게 골프를 지속한다는 것은 체계적인 이론을 통한 기본기를 갖추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는 이런 기본기를 그의 책에 종합해 놓았다. 벤 호건은 그의 책에서 스윙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내가 아는 스윙 지식의 모든 것은 여기에 담겨 있다. 스윙의 기본기는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 스윙이 달라 보이는 것은 사람마다의 신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벤 호건은 역사상 최고의 프로 선수이자 동시에 훌륭한 선생님이었다.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력은 늘지 않고 부상을 당하기까지 하는 아마추어 골퍼들은 실망감에 좌절하기 일쑤다. 골프에 대한 열정은 가득하나 제대로 된 연습이 필요한 수많은 골퍼들에게 골프의 펀더멘털을 전하고자 한 벤 호건. 비록 어린 시절 슬픈 가족사로 인한 트라우마로 내성적이고 사교적이지 못한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그가 수십 년간 터득한 골프 스윙의 진정한 노하우를 책으로 펴내어 골프의 진정한 전도사가 된 것이다. 최초의 프로 골프 대회가 열린 1860년 스코틀랜드의 프레스트윅 골프클럽에서 윌리 파크 시니어가 우승한 이후 160년의 프로 골프 역사에는 수많은 기록들이 숫자로 남아있다. 프로 대회 최다승, 메이저 대회 최다승, 커리어 그랜드슬램, 18홀 최저타 등등. 이런 기록들은 새로운 스타가 나타나 그 기록을 경신하기 전까지는 골프 역사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하지만 그런 기록이 전 세계의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골퍼들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벤 호건이 후대에 남긴 유산은 단지 기록만으로 남는 추상적인 숫자가 아니었다. 그가 불굴의 의지로 부상을 극복하고 메리온에서 US 오픈을 우승했던 역사상 최고의 컴백은 역경에 부딪힌 후배 프로들에게 경이로운 모범이 되어 왔다. 그리고 그가 남긴 골프 교습서 모던 골프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후대 골퍼들의 아름다운 스윙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정신의 부활, 진정한 레거시가 되고 있다.